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었죠. 재판부의 판단 근거 무엇이었나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간 크게 한 두 가지 주장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대권이고 오히려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기현 재판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판결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거듭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또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유죄 무죄 판결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던 게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이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지기현 재판부가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복선이 있었던 것이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유 중에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입장을 상세하게 잘 살펴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위험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댔거든요. 이 말인 즉슨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도 위험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형량이거든요. 네. 왜 무기징역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무기징역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형량이 단순히 기대치를 밑돈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유 그 양형 이유를 납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이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준 사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군경의 철수를 명령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이 있고 또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임을 더 크게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65세 고령이라 고 하는 점 이것도 사유가 됐는데 근데 최근에 세태에서 65세가 고령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죄 무죄보다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거냐 이게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계엄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저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과문은 발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아직 미결수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장 대표가 이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방선거에서 윤 어게인과의 동행이 전략적으로 좀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당권파 내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인 친윤계죠. 김민수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오늘 이 사과가 아니라 사실상 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예,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단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부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예, 의견이네요.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또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당이 수차례 사과를 했고 또 혁신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사과와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나아가서 내란 세력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이 부정선거 문제도 좀 간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어쩌면 장동혁 대표의 전륜 거부는 필연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2.3 사태의 성격과 본질을 봐야 되는데 12.3은 5.18하고는 다릅니다. 5.18은 당시에 독재 정권이었고 언론 통제가 다 됐기 때문에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재판 결과 보고 나서 진상을 알게 되는 이런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12.3 사태는 당시에 군경이 국회에 침투를 하고 봉쇄를 하는 이 과정들이 다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도 내란죄를 부정한 사람은 지금에 와서 재판 결과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인정한다고 친다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잘못한 것은 뭐냐, 이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고, 뭐 직을 걸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럴 수 있을 거냐, 지금까지 행보에서는 전혀 그런 단초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뭐 절윤 여부에 관심은 많이 모아졌지만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 그 길로 마치 봅슬레이를 타고 한 길로 가듯이 그렇게 지금 절윤 거부라는 이쪽으로 도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장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요. 장 대표가 오늘 메시지 발표하기 직전까지 뭐 최고위원들이나 그 자신의 뭐 보좌관들한테 내가 뭐 절윤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 대표 측 관계자들이나 뭐 당 지도부도 장 대표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당혹감이 좀 감지되는데요. 오기 전에 이 장 대표 측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당장 당내 이 소장파 그리고 이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요. 소위 극우 진영과의 연대를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중도층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은 윤석열 세력의 숙주다 이렇게 직격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그간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해온 민주당도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 내란범 대변인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장 대표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의 염치도 그리고 일방적인 상식도 없는 폭언이다.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패널들, 뭐 대변인이거나 당협위원장이거나 이런 패널들 말만 들어봐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평균적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이게 좀 평균적 입장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의 움직임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정 파괴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단어까지도 썼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의원들의 평균치와 장동혁 대표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또 그 당원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원들도 물론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목소리 큰 당원들을 보면 특히 윤호개인 성향이라든지 이쪽이 아직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원 대 당원,
이런 구도로 또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는 좀 소란스럽지만 이 뿌듯한 뉴스도 하나 전해졌는데요. 세계 정치학계 이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이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이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폭력 없이 저지한 이 대한민국 시민의 노력은 이른바 이 빛의 혁명으로 볼 수 있고, 이 혁명은 글로벌 모범 사례다. 이게 추천 이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에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2월 입법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2월 안에 계획하고 있는 법 개혁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이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4일에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질타한 가운데 민주당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2월 중에 아동수당법 그리고 응급의료법 등 이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이랑 그리고 3차 이 상법 개정안 그리고 행정통합법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 이 법안들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모두 열거하면서 전부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무기징역 선고에 발맞춰서 내란범 사면금지 입법도 곧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각 법안마다 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22일에 의총을 열고 이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일단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이슈들입니다. 특히 형사사법 관련한 법안들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만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다. 심지어 진보 성향 법학자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이슈랑 같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로는 호재지만 선반영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란범 사면 금지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지지층 아닌 쪽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나 현재 민주당 우위 구도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플러스가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강조하는 이 세 번째 이슈, 민생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미 등의 주주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법안이고 코스피 상승세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행정통합법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사회 내부의 반대도 있고 또 이게 수기가 충분히 됐는가 이런 의문도 없진 않으나 근데 적어도 이게 안 되던 것이 되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은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전념해야 되는 국면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성격의 이슈를 한꺼번에 세팅해서 추진을 한다. 이게 민주당의 2월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법개혁 법안과 그리고 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말하면서 사실은 이 사법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통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그리고 입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더라도 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시간마저 단축하기 위해서 국회법의 이 추가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즉 60명을 채워야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 밤을 새는 경우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회의장에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주당 법안대로면 최소 이 60명의 동료 의원들이 새벽까지 같이
회의장에서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강제로 종료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자주 썼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이번에 또 해제가 되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한계에 부닥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이거를 이슈를 좀 분별해서 대응을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대를 모두 다 반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 뭐 발목 잡기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 또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개미 표심이라든지 코스피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힘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법 관련 법안들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을 펴는 쪽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까? 네. 지역별로 어떤 대진표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방선거 이젠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이 지역구별로 출전할 이 선수들 간 경쟁 벌써부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내란 역풍 탓에 이 여당의 후보군은 좀 넘치는 반면 야권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최다 유권자가 있는 이 경기도는 여권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와 김병주 그리고 추미애, 한준호 등 이 전현직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기근이 좀 심한데요. 일단 원외 인사인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 정도가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부산은 민주당에서는 이 박재호 그리고 전재수 등 이 전현직 의원들과 그리고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 박형준 현 시장과 그리고 박수영 그리고 서병수 그리고 주진우 조경태 의원 등 이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젠 지방선거 당일에는 이 미니 총선이라 불리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구는 4곳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이 해당 지역구가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이 원외 정치인이죠. 조국 대표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이 인천 계양을도 여권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핵심 보궐선거 지역구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돈봉투 살포 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옛 지역구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 출마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이른바 이 원조 친명이라 불리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이 공천 경쟁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원래는 인천 계양을 민주당 경선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쪽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던 또 대통령의 측근인 인사가 유리한 것이 정권 초기에 있는 재보선이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면서 이건 또 다른 판도가 돼버렸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부채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동안 또 재판받느라 고생도 했다. 이런 정서도 있고 또 송 전 대표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도 계양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크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는 경선 흥행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국민의힘보다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지지율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내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지고 있고 두 번째는 2022년 지선 때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겼던 단체장들이 이번에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거는 경선이나 공천에서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국민의힘 쪽이 비교적 시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당내 경선이 흥행한다고 본선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경선에서 분열이 너무 심하면 이게 후유증으로 나타나서 본선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의 최대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은 또 서울시장에 누가 나오느냐일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정치 1번지죠. 서울 이 지방선거마다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분류됩니다. 여야 모두 절대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스윙보트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이 보궐선거 포함해서 모두 10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5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5번 이렇게 이겼습니다. 비등비등했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 서울 탈환을 노리는 이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이미 김영배, 박주민 그리고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등 이 현역 의원에 더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 간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어제 화제를 모았던 게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홍근 박주민 의원이 시민의 뜻과 좀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나경원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안철수 그리고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의원 등이 서울시장 관련 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오세훈이냐 아니냐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니냐에 해당하는 그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가 누가 될 거냐. 근데 이거는 또 활동력이 크고 목소리가 큰 윤어게인 혹은 친장동혁 이 당원들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 거냐. 이게 일단 뭐 준결승 같은 그런 국면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건인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공천에서 결국 1대1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큰데 그 대항마가 누가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낸 재판에 대한 메시지를 봤거든요. 네. 근데 보는 순간 이러면은 공격이 들어갈 거다. 아차.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아쉽다 이런 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마침 또 이걸 비판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친명 세력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정원호 구청장을 상승세로 만들어준 주축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이었거든요. 근데 그 팬덤의 당심을 박주민 의원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팬덤은 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